네,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달아준 질문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상무님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지난번 영상에서 그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서 이제 연준, 특히 이제 추가 부양책 이야기하시면서 연준이 이제 돈을 풀 때 약간 고려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호호님께서 연준이 이제 현재 추가 부양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팬데믹의 상황이나 경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달러 기축 통화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번 궁금해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세상에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이 달러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중국이 디지털 커런시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뭐 그걸 CBDC라고 이야기하나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서 뭐 CBDC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중국이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뭐 그걸 당장 시행할 일정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게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어떤 지갑이 있고 거기다 돈을 얼마 넣어놓으면 이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곳에서도 그걸 쓰고 연결이 되는 곳에 나와서 지갑이 다시 이제 서버하고 연결해서 금액을 정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개인들의 이야기고 국가 간에도 가령 뭐 중국이 무슨 물건을 수입해 온다 그러면 디지털 커런시로 주겠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렇게 나가는 게 달러화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달러화의 위상이 워낙 중국의 경제가 규모가 크니까 달러 위상이 지금보다는 많이 약해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 입장이에요. 미국은 기존에 이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미국 연준에서도 이 디지털 커런시를 도입하겠다,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아마도 조만간에 미국에서도 달러화를 디지털 커런시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한편 그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중국 위안화가 상당히 환율로 보게 되면 환율이 조금씩 달러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의 강세가 나타나요. 아무래도 디지털 화폐가 나오고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그러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를, 중국이 자국 경제를 위해서 중국 위안화 환율을 자꾸만 올리고 값어치가 떨어지는 중국 위안화를 사람들이 막 받으려고 하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커런시를 중국이 도입하기 전에 위안화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환율을 조금씩 떨어뜨려서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조금씩이라도 올리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들도 합니다. 미국 달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하고 어차피 디지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웅을 겨뤄야 된다고 본다면 미국도 달러와 약세를 무한정 가는 것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유추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유추 이상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두 나라 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국 통화를 그렇게 강제로 만들 생각은 아니고, 뭐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달러 약세 이야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뭐 이런저런 디지털 화폐 생각 빼고도 중국과의 뭐 패권 경쟁 이런 거 빼고도 무조건 달러 약세로 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그런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국 위안하고 달러는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좀 주식 관련해서 재밌는 허리 한 번씩 펴시다라는 댓글인데요. 어떤 주식의 이제 가격이 싸다, 비싸다의 기준을 보는 관점들이 뭐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의 밸류에이션도 있고 실적도 있는데, 그 중에 상무님이 보시는 어떤 이 주식의 싸다, 비싸다라는 기준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궁금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주식을 포함해 자산 가격이 싸다 비싸에 대한 판단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해온 것 같아요. 최초의 주식에 대해서 가격 평가를 할 때, 싸다 비싸다 판단할 때 기준은 배당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올해는 빼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쭉 배당을 줄 건데, 이 배당을 다 당기면 현재 가치로 얼마가 되느냐, 이걸 갖고 이제 주식의 적정 가치를 따지려고 했어요.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주로 썼던 방식이
이 방식이죠. 이걸 이제 미래 배당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고 해서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 그래서 DDM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근데 이게 1960년대 들어오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배당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주가 상승이 1960년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DDM은 사라져요. 이걸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뭐 배당도 안 주는 회사가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좀 바꿔서 그 다음부터는 기업의 실적,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이 순이익을 벌어서 그 중에 일부를 배당으로 주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이게 배당 성향이라고 하나요? 뭐 순이익에서 몇 %나 배당으로 주냐 이런 거 따지는데 한국 기업들이 이게 좀 낮긴 하죠. 근데 어쨌든 배당을 말고 기업이 전체들이 벌어들인 순이익, 배당만 꼭 주주 거냐? 뭐 벌어들인 이익을 기업이 갖고 있을 테니까 그것도 주주의 몫이라고 봐서 어닝 기준으로, 순이익 기준으로 보자. 그게 이제 PER이라고 하는 것이죠. 1년에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를 갖고 주식이 싸다 비싸다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미국 S&P 500 대형주를 보면 1년에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사이에 있으면 뭐 적정 주가다. 뭐 이게 20배 위로 있으면 좀 비싸다. 뭐 밑에 있으면 싸다. 근데 그것도 업종마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S&P 500이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20배 이상으로 올라갔죠. 23배 정도를 봐야 되는데 S&P 500 자체가. 그러면 이게 비싸진 거냐? 라고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옛날에는 금리가 4, 5% 이상일 때 이거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금리가 제로인데 여전히 주식만 그 기준을 보느냐. 세상이 다 비싼데 주식을 그 기준 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새로운 이제 논쟁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아니 지금 신생기업들 막 시작해서 돈 버는 것도 없고 뭐 빌려오고 투자 받아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을 어떻게 돈 못 번다고 그게 망할 기업 아니지 않느냐. 벤처 스타트업 그렇죠. 그런 기업들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PER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PER을 적용하면서 PSR이라는 걸 또 많이들 적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돈을 못 벌지만 야, 저 크면 진짜 돈 잘 벌 것 같은데 지금은 버는 돈을 다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버는 돈도 없겠지. 뭐 고객 영역 넓힌다고. 그러니까 시장을 키워간다고 돈을 더 많이 넣고 있는 단계의 기업들한테는 지금 매출액이 얼마냐. 이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냐. 이걸로도 많이 따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것보다 이제 또 여길 좀 더 나아가지고 뭐 좀 농담조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PDR. 여기 D는 드림입니다. 디비던드가 아니고 드림. 이 기업이 얼마나 꿈을 꾸는 기업이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냐. 테슬라는 우주도 간다는데 화성도 간다는데 이게 꿈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뭐 아마존은 드론 가지고 배송도 한다는데 이런 꿈의 크기에 따라서 주가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뭐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주식이 싸다 비싸다는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표준적인 생각은 뭐냐면 금리가 제로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PER 생각하는 것보다 PER이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겠구나. 예전에는 미국 기업 기준이 15배, 20배였는데 지금은 아마 20배에서 25배 정도로 봐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요게 이제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까지 감안을 해서 보더라도 한 20배, 25배 정도가 적정한 주가일 수 있겠다.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S&P 500을 그러니까 뭐 그중에 비싼 기업도 있고 뭐 비싸다기보다는 PER이 훨씬 더 높은 기업들도 있어요. 뭐 훨씬 더 낮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통틀어서 주식이 전반적으로 비싸다 싸다를 판단할 때 S&P 500의 PE가 과거 실적 말고 지금까지 실적은 1분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앞으로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해 놓은 평균치 이런 게 있죠. 요걸 이제 흔히 좀 어렵게 써서 뭐 forward 12개월 뭐 또는 TTM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12months 기준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얼마만큼 벌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하느냐.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이 한 그거의 20배에서 25배 정도면 뭐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은 시장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애널할 때 이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이제 높다 낮보다 할 때가 가장 좀 어려운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역사적으로 봐서 뭐 한 10년치를 보고 뭐 PER 상단, 하단을 보고 이제 여기서 지금 어느 수준이니까 하는데 그게 또 약간 오류가 있는 게 현재 수준이 5년 전하고 또 상황이 외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은 싸다라고 볼 수는 또 그런 오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그 기업만으로 어떤 어닝을 보고 판단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동종 기업하고 발전 다르지만 일단은 예전에 이제 상무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게 보고 과연 이 기업의 이익이나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밸류에이션을 보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S&P나 미국 시장에서는 또 그 미국 시장에 또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또 감안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뭐 쉽게 이것만 쌉니다, 이것만 비쌉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조금 제가 봐도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뭐 좀 저희 한국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서도 이제 좀 뭐 유럽발 코로나 2차 확대 뭐 그런 것도 해서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주식을 뭘 사야 할까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뭐 코스닥보다는 일단은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낫다 아니면은 어떤 산업 뭐 예를 들면 여전히 언택트 유지가 많이 빠지면 언택트를 좀 담아야 하는 건지 그래서 뭐 주식 말고도 어떤 자산이 좋은지를 뭐 정확하게는 얘기 안 돼도 상무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제니님 질문은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져서 시장이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펀드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펀드를 고르는 게 좋을까? 똑같은 코스피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는데 이건 이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 좀 저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종목을 고를 때도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뭐 밸류가 낮다, 과도하게 많이 떨어졌다, 또는 뭐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코스피 시장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종목, 코스피 시장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베어 베타, 불 베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타라고 하는 거는 코스피라고 하는 시장이 1%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은 1% 이상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1%덜 올라가요. 요걸 이제 베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1% 올라갈 때 삼성전자는 거의 1% 올라갑니다. 베타가 1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필수제들, 그러니까 그렇게 주가 상승할 때 많이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럼 베타가 0.5, 코스피 1% 올라갈 때 얘는 평균적으로 0.5% 올라가더라 이런 것이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날도 코스피가 떨어질 때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그거보다는 좀 덜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보시면 우리가 투자하기 정말 괜찮다라고 하는 종목은 그게 펀드든 종목이든 코스피가 떨어지는 날은 덜 떨어지고 올라가는 날은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코스피가 떨어질 때 이때는 이제 베어 마켓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가 떨어진 날만 쭉 모읍니다.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나 있습니다만 떨어진 날만 쭉 모으고 그날 내가 이제 관심이 가는 종목의 주가도 쭉 모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걸 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날 더 많이 떨어졌느냐. 떨어지는 날 더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게 수급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예요. 뭐 올라갈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사실 코스피가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애들은 올라갈 때도 덜 올라가요. 베타가 원래 작은 애들. 어떤 애는 코스피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몇 배씩 올라가는 종목들은 특징이 올라가기 전부터도 코스피가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이게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이게 본격적인 상승의 초기 국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갖고 있을 종목을 고르려고 한다면 이거를 변동성 이렇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일 크게 주는 기준이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더라.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꾸준히 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사고 있게 흔히 뭐 게시판에 보면 세력 형님들께서 뭐 이런 뭐 저기 뭐 사모으고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 종목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모여들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잘 안 팔고 하다 보면 이런 베어 베타가 낮고 불 베타가 높아지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늘 이제 뭐 이게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펀드를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종목으로 보실 때는 저는 이것부터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